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에서 현재 미국 주식 리서치를 담당을 하고 있는 박현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미국 헬스케어 시장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이제 좀 제약 바이오주들 위주로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린 후에 디지털 헬스 쪽 관련된 트렌드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지난주에 냈는데 여러 종목들이 사실 포함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소화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제가 오늘은 존슨앤존슨과 에브비라는 기업 그리고 텔레닥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통 헬스케어 시장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나 뭐 녹십자 뭐 이러한 기업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제약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총 사이즈만 해도 이제 탑 5 안에 들어가는 미국 우량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도 사실 그 10배, 9배 정도 가까이 시총 차이가 나고 있고요. 국내가 바이오시밀러 시장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미국 우량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혁신 신약 개발에 이제 매진을 하는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트렌드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M&A가 키워드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이제 아무래도 우량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R&D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이런 신약 개발 기간까지 걸리는 연수가 사실 10년 훨씬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비용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량 제약사들이 이제 M&A를 주로 통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이제 추가하고 강화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19년도와 20년도 이제 M&A 추세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량 제약주들이 바이오테크,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갖다가 대거 인수를 했는데, 이제 인수가가 700억, 600억, 400억 엄청나죠. 이제 이 부분이 뭐를 의미를 하냐면 과거의 인수가액들에 비해서 사실 확연하게 이런 바이오테크들의 인수가가 확연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셀진이라든가 엘레건, 엘렉션 파마 같은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한 이유가 이제 이 기업들이 희귀약이라든가 이제 항암제 같은 주요한 신약들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BMS 셀진 M&A 같은 경우도 보면 1위 혈액암 치료제인 레블리미드 희귀약 시장 1위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대거의 금액을 갖다가 주고선 기업을 인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은 남은 이제 뭐 바이오젠이라든가 버텍스 파마 같은 이런 중소형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인수가가 이제 많이 높아진 것으로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쪽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 제약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한 5%, 6%대에 머무르면서 이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의약품들을 보실 경우에는 이런 톱 10에 들어가 있는 의약품들의 이제 대체적으로 항암제나 면역 질환 치료제인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시장 자체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주로 이제 이뮤놀로지나 온콜로지 관련된 이제 약품들로 이제 크게 시장이 양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25년도에도 지속이 되면서
이제 항암제와 역시나 면역질환제가 이제 주를 이룰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트렌드를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희귀약이고요. 이게 무슨 아까 보시면 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 처방약 시장이 있고 이제 희귀약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나 이제 복제약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희귀약 시장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는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19년 기준이고 앞으로 한 25년 정도 되게 되면 이 비중 자체가 18%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제 성장세 측면에서는 제약시장 자체 내에서 거의 2배가량 빠른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약들을 갖다가 이제 아무래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희귀약 자체로 이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걸리는 진단 기간까지도 한 5년에서 7년 걸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이런 부분 리스크들이 있어서 사실상 작은 이제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보다는 이제 우량 제약사들이 이제 이런 희귀약 개발에 있어서 좀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톱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제약사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량 제약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품별로 좀 살펴봤을 때 대표 약품들이 대부분 항암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24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희귀약 시장, FDA, 미국 FDA나 유럽에서 이제 지정을 한 승인이 난 이제 희귀약품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항암제인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뒤이어서 항암제가 아닌 유전 질환, 감염 치료제 등 관련된 희귀약들도 이제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만 보셔도 이제 대부분 사실 항암제고요. 희귀약 매출. 그래서 우량 제약사들이 24년도에 들어서 전체 매출, 제약 매출에서 희귀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평균 2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이오시밀러고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사실 이 침투율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 신약 위주로, 오리지널 약 위주로 이제 개발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보험사와 제약사 간에 이제 약가를 자유롭게 국가 관여 없이 협상을 해오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약가가 미국은 높은 편이고 그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 미국 시장에 사실 실제적으로 론칭이 되기 시작한 시기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허 만료 연도고 이제 기업들 중에서 아무래도 특허 만료 연도가 더 가까워질수록 관련 의약품들의 이제 사실상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수 증가 추이 또한 급격하게 급등하는 양상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요런 특허 만료 연도 등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요 점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제가 기업을 2개 정도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에브비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두 기업들이 좀 상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비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 좀 선택을 했고요.
이제 일단 시작을 해보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기업이기도 하면서 의료기기와 이제 사실상 컨슈머 소비자 제품을 갖다 부문으로 나뉘어지는 이제 사실 나누어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을 겪었을 때 이러한 기타 사업 부문들이 이런 제약 사업 부문의 이제 실적 감소를 분을 조금 상쇄해 줄 수 있다는 이제 방어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약 부문만 따로 떼서 봤을 때도 사실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좋은 이제 대중적인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제가 이제 매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뮤놀로지, 앙콜로지, 항암제와 자가 면역 질환제, 치료제가 사실상 제약 부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적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주요 이제 매출원이었던 레미케이드가 매출 비중이 급감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특허가 만료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비해서 이제 인브루비카, 다즐렉스나 스텔라라 같은 이제 블록버스터급 제품들의 매출이 꾸준하게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아무래도 실적은 꾸준하게 이제 큰 이변이 없다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바이오테크나 일반 기업들보다는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부채 비율 또한 그러다 보니까 좀 낮은 측면이 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데 비해서 사실 이제 PR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 밸류가 좀 먼저 어느 정도 밸류가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좀 안정적인 기업을 원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에브비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과 굉장히 상반된 매력을 지닌 이제 기업이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휴미라라고 하는 이제 1위 판매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휴미라가 차지하고 있는 제약 부문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4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 근데 이제 특허 만료 연도가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만료가 됐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특허 만료 연도가 23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간이 오기 전에 이 휴미라를 대체하기 위한 사실상 후속 약품인 림보크나 스카이리지 등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3년 특허 만료일 전까지 엘러간 새로운 매출원 확보를 위해 엘러간이라는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매력 포인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대로 휴미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제 치료제 대표 1위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휴미라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23년 이렇게 매출 급감 예상되고 있고 기타 이제 대체 이제 약품들의 매출은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속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투자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PR 측면에서도 뭐 부담은 특별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PR이 8.43배로 낮고 평균치 5년 평균치 대비해서도 낮은 편이어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라면 이제 장기적으로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면 이런 기업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경영 전략을 갖다 가져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트렌드 이어서 제약 시장에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요건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헬스라는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디지털 헬스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원격 의료 서비스나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보는 이제 헬스 플랫폼이라든가 뭐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의료 기관들에 제공을 한다던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가 한 미국에서는 한 1983년도부터 이제 사실 이런 디지털 헬스 시장에 대한 이제 허가가 났는데 이런 서비스 허용에 대한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 성장세가 잠잠하다가 이제 갑자기 20년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사실 이제 비대면 플랫폼 사용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산업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IPO나 M&A 사례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는 원격 의료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업이 미국의 텔레독트라고 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 기업밖에 없었는데 15년도에 상장했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사실 작년에 이제 디지털 헬스 관련된 기업들이 5곳이나 이제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IPO 붐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런 동시에 M&A 사례까지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투자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모습 보실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26년도에는 6천억 달러 한 6배 정도 19년 대비해서 시장이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절반 정도가 한 미국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이러한 디지털 헬스 시장의 성장세를 갖다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독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었고 작년까지 근데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이나 순이익단에서 모두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에서 이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적자 예상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2월 26일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적 개선세가 어느 정도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순이익의 흑자 전환은 한 22년도 23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 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모델은 간단하게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랑 사업 모델을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여러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고 작년에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진료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만성 의료 질환에 대한 의료 컨설팅까지 이제 특히나 당뇨 관련된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리본고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만성 질환 컨설팅 서비스에 있어서 역량까지 이제 보유하게 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이 해당 시장 내에서 미국 시장 내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과 이제 연동을 시켜서 보면 이제 성장 기대감이 매우 높았고 작년에 이제 주가가 한 100% 이상 급등했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제가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가입자 수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독료나 이용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꾸준한 픽스드 코스트에 해당되는 구독료보다는 이제 변동수 예를 들어서 의사들의 이제 에게 제공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용료 부분이 크게 늘어나야지 사실 이게 실질적인 흑자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을 갖다가 주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순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이게 PER을 갖다가 논의하기도 조금 이른감이 있고요. 이제 경쟁사, 주요 경쟁사로 거론되고 있는 알리바바 헬스나 핑하운 헬스 같은 경우도 수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 이 업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플러스 이제 초기 시장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장하는 시간까지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 자체가 오바마 정부 때처럼 사실 이런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경우에는 더욱더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제약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을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내와는 또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고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주가 급등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그마한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 빼고는 이제 우량 제약사들은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부분 보유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R&D를 어떻게 하고 M&A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